그야말로 우리 5천년 역사에 가장 화려하고 안정된 정부가 고공화국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 최종대 아까 사고전 최공장 두 분이 한 7분씩만 10분 계획했는데 조금 줄여서 하시고 여기 또 우리 내 선배님들 계시고 하니까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요, 제가 경험했던 것과 결부해서 몇 가지 질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육사 31기로 졸업해서 79년도에 전두환 소장께서 보안사령관을 가실 때 대구 사단에서 부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이제 참 11.6 나고 난 다음 또 12.12 났을 때 모시고 제가 특전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온 다음에 그 이듬해 봄에 광주에 제가 사령관을 모시고 4번을 갔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질문도 많이 받았고 또 최근에 제가 보좌하던 분 때문에 그 조사위원회 가서 서면 답변도 2번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인연은 아니지만 나중에 84년도에 육군대학을 마치고 제가 청와대 경호실에 군 부대가 나가 있기 때문에 현역 소령으로 작전 담당관을 가서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때 안현태 경호실장 그리고 이규호 비서실장 아마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느낀 것도 있는데요. 우선 김 기자님, 집단 발포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포라는 말은 구시대에 육혈포를 사용할 때 육혈포를 발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조계 언론 아직도 발포라는 말입니다. 이 발포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고요. 사격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집단 발포가 집단 사격이 되는데 광주에서 집단 사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택시 운전사나 화려한 애출 같은 영화에서 군을 매듭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지휘관을 보좌해서 갔기 때문에 현장은 있지 않았지만 저희 동료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 사격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느냐? 처음에 갈 때는 다 뭐 대대장 아니면은 지역대장별로 통합 보관합니다. 위험 요인이니까. 그런데 지휘관들이 판단해서 야 이거 개인에게 지급해야 되겠다. 먼저 팀장에게 줘야겠다. 한 12명 정도 데리고 있으니까요. 그 팀장에게 줬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위험을 받을 때는 제일 먼저 경고 사격을 해라. 그 뭐냐면 하티브를 쏜다거나 공포를 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너에게 직접 쏘면 쏴도 좋다. 이런 거에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요즘 그 5.18 위원회에서 그것이 뭐 예교에 있느니 없느니가 시비를 하는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특전부대에 약 2년 반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경찰국장이 그 헬기 타고 경찰은 전부 철수하라고 했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사령관을 모시고 송정리 비행장에 가니까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그 문제의 경찰국장 다 물에 빠진 쥐같이 와 있었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도지사나 시장은 무혈 입성만 강조를 하더만요. 그런데 정말 현명하게 최소의 피해로 그야말로 평정을 했죠. 그 과정을 여기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그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5.18 특별법 문제는 제가 어떤 유명한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법 제정 자체가 위헌이고 법 적용도 잘못됐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제정도 위헌이고 위헌 심판 청구할 수 있고 적용도 잘못했다. 맞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80년 초에 특전사령관을 이제 보좌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계엄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냐? 특전사 5분 대기조는 즉각 동작동 가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엄호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3월 달에 시위하는 학생들이 박 대통령 묘역을 훼손해야 되겠다는 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여단에 제일 가까운 3여단에 5분 대기조가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에 제가 가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부마 사태는 일사불란하게 평정이 되는데 왜 광주는 그렇게 되느냐? 이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김 기자님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마 사태는 박정희라고 하는 확실한 지도자가 뒷받 백업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력, 군 모두가 지휘종목을 하고 나서는데 광주에 제가 가보니까요. 이게 뭐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눈에 보여요. 저 같은 난 제가 대위 때인데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령관께서 점심시간에 이제 전교사의 그 사령부에 가면은 사령관이 삼정장군이고 참모장이 아마 준장이고 참모들이 대령 정도고 뭐 이런데 그 말씀하시더라고. 이거 좀 책임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나중에 그 윤홍정 사령관이 올라오고 손열 장군 그 지역 사람이 내려갔잖아요. 그분은 다 하시더라고. 막 현장에 가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지역 사단장이나 경찰국장이 시민과 진압 부대와 사이에 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장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게 뭐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사단장이 나서서 이러고 도지사가 시장이 정시한 서장이 이렇게 했다면 광주 그렇게 안 됩니다. 저 뭐 뒤에서 말이죠. 31사라는 부대는 아주 적어요. 기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그거 하면 누가 합니까? 특전부대 배속 받았는데 사단장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안 들으면 지휘관이 어떻게 해줍니까?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전전주 때 어떻게 됐어요? 미 24사단이죠. 긴 소장은 3.5인치 대전차 제압하는 무기를 미군이 편제받았지만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니. 사단장이 3.5인치 미국 제1선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단장이 포로가 됐잖아요. 그 사단장의 해골을 보면 우리 정부를 굉장히 욕합니다. 있는데 군대의 리더십은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 어떤 분이 뭐 하는데 그 사단장, 경찰국장, 경찰서장, 시장 다 잘못한 겁니다. 저는 현장에 가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제 말에 저는 뭐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TDX 개발하신 거 제 친구가 서울공대 전자과 나왔는데 그 열의와 책임감과 그거는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키스트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소라는 게. 그런데 지금 아마 한 20, 30개 될 겁니다. 분야별로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식품연구원, 뭐 전자통신, 애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만들 때요. 설득한 사람들 들어가 보면 각각 사람이 먹고 살고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식품연구도 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국토부에 뭐 생기고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애를 썼고 아까 무정 얘기하셨잖아요. 1인당 무정이 가지고 있는 거. 특전부대는 CW라고 이 후방에서 한 100km 이상 되는 적중하에 들어가 있는 부대하고도 통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아마 문자입니다. 문자. CW라고 하는 게. 그거를 설명하니까 이분이 얼른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손에 놓고 그리고 처음에는 휴대폰이나 키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에 넣고 이렇게 특전부대에서 CW 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하니까 뭐 보이스도 되지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잘 연결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래서 군사문화 뭐 욕할 때 군사문화 욕할 거 하나도 없다. 다 그게 관련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일 그 안보 경영 문제가 처음에 100억 불을 요구했습니까? 예. 그 산출 근거는 100억이 왜 나오는지 모르십니까? 그게 일개 사단 주둔비를 얼마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예. 그 당시 일본이 일제시대 때 한반도에 2개 사단을 갖다 놨잖아요. 예. 그거를 곱하기 5년 해서 나온 수치가 100억. 그 협상했던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기고 나서 한반도를 식민지한 다음 환경북도의 1개 사단, 서울의 1개 사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게 2개 사단을 주둔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논리가 뭐냐? 우리가
공산 위협을 제1선에서 그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데 너 이계 사단을 1950년부터 80년이면 30년 이상이잖아요. 이계 사단을 일본에서 운영했다면 돈이 얼마 드느냐. 그래서 나왔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60억이 처음에 협상 대본에 올렸는데요. 외교부는 저 무식한 군인들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외교부가 왜 거절했느냐. 그거는 대일 청구권 자금할 때 다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논리가 뭐냐. 대일 청구권 35년 식민지 지배 때 그거 받은 거지 우리가 광복이 된 이후에는 받은 게 없다. 이게 바로 설득이 됐습니다. 예, 예. 소장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배고플 교사는 국방부에서 했다고. 최현식 중령이 했다고 해요. 육사 수학 교사한 최현식 아무도 애교부도 안 하고 하니까 육사 수학과 교수 출신인 최현식 중령이 했답니다. 19기입니다. 제 수학 배워주세요. 그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60억이 된 건 모르고 그게 또 40억 된 거는 협상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누구 우리 한국 사람 잘하는 데다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100억 뭐 60억 했는데 진짜 받고 싶은 게 얼마냐? 그 누가 간첩 노릇한 거예요. 40억 불만 주면 되는 저는 그 해본 분들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뭐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11.6이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대구에 있었으니까요. 제 친구가 육사 영어 교환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군의학교에 입교한다고 동생 면회를 왔어요. 11월 달이겠죠. 그래서 야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랬죠. 뭐 자기는 잘 모르고 미국 쪽에서 한국의 4년제 육사 졸업생들이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에 관심이 많다. 그 사람들의 의향과 동향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뭐 선배들 해봐요. 지금 소장이 제일 앞서간 사람인데 무슨 힘을 쓰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친구는 영어 교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외에 어디서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소장님 얘기 안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다차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미국 사람들이 이게 생각했습니다. 10기 이상 군의 원로들은 유신에 앞장섰고 또 너무 뭐 정중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장기 집권에도 직접적으로 뭐 했고 했는데 한국을 새롭게 하려면 미국식 교육을 받고 또 새로운 젊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 어디서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친구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우리하고 다른 면이 있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 김 기자께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요. 최근에 돌아가신 다음에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25기, 33기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대통령이 80년 8월에 청와대에 들어가신 다음에 당신 친인척을 전부 그 효자동 설렁탕 집에 초청하셨대요. 당신이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다 뭐 소주 한 잔씩 드니까 본인이 이 술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다 가시고 제일 먼저 이제 두 부관이 차에 태워져 들어가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나하고 직계 후배고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세 가지를 약속하지. 첫 번째가 내가 청와대에서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 예? 뭐 물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이승만 뭐 나머지 사람 다 사임했거나 거의 뭐 반죽음이래 나갔잖아요. 내가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 그다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임제를 실현해야 되겠다. 네, 단임제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내가 퇴임해서 나를 무수히 공격해도 내 절대 해외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네, 뭐 이 말로 제가 일종의 토론 비슷하게 추가적인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내 선배님 하면서 제가 겁이 나서 더 못하겠습니다. 방송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10분만 휴식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종대 최익봉 장군이 그리고 선배님도 제가 말씀하시고 휴식을 하는데 우선에 장락성 회장 예. 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석희 회사국 회장. 나옵니다. 저 두 분은 지금 한 3분은 이석희 우리 저 후보 회장은 해군산학교 출신. 우리 박상용 교수 앉아 계시는데 가면 후배되죠. 우리 이석희 여기 장락성 우리 회장은 육사 31기생입니다. 정군 그 연합 구국 회장으로 지난 1년 동안 고생하고 또 앞으로 내년도 또 1년 동안 또 고생할 겁니다. 이석희 회장이 한 다음에 오렌지 오렌지 제가 오고 그랬구나. 그래 이 두 분이 지금 우리 국군의 명예 회복, 그 명예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50 역사를 5공화국의 찬란한 역사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5.18 우리 군인이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은 평생 월남에서도 100명의 배뚜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구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군의 평생 가지고 있는 지 하나의 그 철학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강주가서 우리 국민을 죽인 거로 이 자익이나 특히 5.18 유공자가 대한민국을 다 점령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린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장교단이 그야말로 5공화국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데서 가지고 12.12 다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조사에 대한 이 자익들이 역사를 완전히 엎어버렸죠. 그래서 이 젊은이나 우리 육사 후배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세례 선동이 돼가지고 거짓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 현실이 오늘 자익의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알고 여기 저희 포럼에서도 제가 15년, 6년을 하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런 내공을 확실히 쌓아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저는 16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공이 다 쌓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가서 대한민국의 다른 역사를 가져야 된다. 그런 역할을 갖다 이번에 이제 해야 될 우리 후배님 이 두 분들입니다. 인사. 우리 장학생, 이석희.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박성구 장군님께서 특별히 초대를 하셔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어 끝났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겸 정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을 금년 한 해 맡았고 정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은 내년도에 우리 장락성 회장, 육사 회장께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정군구국동지연합회는 우리 군에서 군 출신 장교단체 13개 단체가 뭉쳐서 장교 출신들은 모두 뭉쳐서 구국활동을 하는 연합된 단체가 정군구국동지연합회입니다. 거기에는 육사, 해사, 공사, 해병대 장교, 3사, 국군간호사관학교, 각종장교, 간부사관, 기행사관, 육군 학사, 해군 OC에서 ROTC 맨날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13개 장교 출신 단체가 뭉쳐진 구국활동 장교 단체가 정군구국동지연합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1기 아까 발표한 우리 최종대 동기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육사 총구국동지 회장을 했는데 지난 11월 23일 날 전두환 대통령 추모식을 광화문 광장에서 이 정권연합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1000명 정도 오셔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끝날 때 경호실 66대대라는 게 특전사에서 파견이 됐는데 그때 이제 11.6을 맞이해가지고 해산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해산시키는 게 경호실 66 특전대대였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일공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쪽 화양리에 있는 정수하는 곳에 나가 있었는데 그게 참 이상했던 게 그 대통령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정승화 총장 그 회의 때 내려온 게 그 유신을 부정하는 또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육군 대위였는데 그때 그러고서는 좀 이따 그날 그 다음 날인가 며칠 날 했더니 또 뭐 그걸 또 뒤집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12.12 사태 때 하여간 박희도 장군님이 저희 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 육군본부 빵카로 들어가다가 저희 부하 한 명이 총을 맞아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상당히 그때 그 12.12 자체라는 건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런 그 돌아갈 때 사실은 마음속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이럴 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특전사 생활을 해서 특전사 1공수 1대대장도 하고 사령부 교육과장 그 707 부대라는 부대장도 했는데 이런 그 경험과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그 저희들이 경호실에서는 작전 차장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참 전두환 대통령이 참 오공하고 참 대단한 통치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런 그 정치적으로 이런 걸 당할 때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기 때 추모식에서 제가 추모사를 할 때 정말 그 이렇게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참 김영삼 대기자님의 제가 펜앤마이크에서 많이 봤는데 오늘 또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넘치고 우리가 오공화국의 이러한 것을 재평가하는데 전부 앞장서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정권연합 1년을 이석희 회장 후임으로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석희 회장님, 박성기 회장입니다. 저 뒤편에 마지막에 저기 여성분 내고 선비였습니다. 저 뒤에 화장실 가기 전에 우리 여기 10분 휴식하기 전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기 그 유정신 단장님 오셨어요? 유정신 단장 오셨고요. 네. 저희가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 잠깐만 나오세요. 여기 온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제목이 보니까 오이 박살 해가지고 오직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렇게 사모하는 모임인데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제목을 좀 고치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바르게 가지려면 이승만 자유 우리 저기 박정희 대통령 18년 한강기적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5공화국 7년이 한강기적에 그야말로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박근혜 종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고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그 지난번에 메가드 장군 동상에 가가지고 행사를 크게 하셨어요. 아니, 저도 여기 가서 동참을 했는데, 하여튼 보이지 않는 면에서 계속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사만. 네, 저희는 오이박사 단체인데 일반 사람들이 오이박사 그러면 그 오이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건국의 아버지이신 이승만 대통령님과 부강병으로 나라를 발전시키신 박정희 대통령님과 또 통일은 대박이다 하시면서 부단히 노력하시다가 불법 탄핵당하셔서 고초를 겪으신 박근혜 대통령님, 세 분 대통령님을 사랑하며 애국하는 단체인데 지금 그 대표님 말씀 맞다나 다른 분들도 거기 전두환 대통령님 한 분 더 넣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저희 지도부와 의논해서 고려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초대받아서 저희가 같이 동참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좋은 선배님들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분 정도 하시죠. 7분까지도 필요 없죠. 우리 이제 역사 36기잖아요, 그죠? 36기.
제가 육사 33기부터 37기까지 군육관을 했는데 36기 했죠. 특전사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노래할 때 앞에 가수분들이 노래하고 나면은 뒤에 분들이 힘든 거죠. 정말 우리 김용삼 대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참모총장님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또 허학경 이사장님께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뭐 특별하게 원고를 준비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만, 과연 이제 5.18 그 이후에 특전사의 모습이 이제 어떤지에 대해서 짧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7일 날 제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광주 공법단체 5.18 공법단체 3개 단체 대표단하고 우리 제가 맡고 있는 특전사 동지회 우리 간부들과 더불어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인데 1월 17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뭐 특전사 동지회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무작정 그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과 합동 참배를 그냥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시민사회 수석실에 업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특전사 동지회가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같이 이 합동 참배를 해도 되겠느냐 이랬더니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좋다, 기꺼이 같이 해도 좋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거기 관리하는 그 담당 소장, 그다음에 의장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 해서 아주 그 행사가 잘 됐습니다. 사실은 뭐 43년 만에 이루어지는 광주에서의 공식적인 국립묘지 우리 그 특전사 우리 선배 전우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이제 경찰에서 현장에 갔다가 돌아가신 분들 27기의 묘역을 이제 총 3개 묘역입니다. 거기에 합동 참배를 한 것이 43년 만이죠. 그래서 그날 행사가 의미 있게 잘 끝났고 그 이후에 2월 19일 날 광주 공법단체에서 그러면 특전사 동지회에서 우리 망월동 5.18 묘지 참배를 하는데 좀 동참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서울에 현충원에 올 때 이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띠고 또 그 어떤 화해의 어떤 그런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그분들을 맞이해서 현충원 국립묘지에 합동 참배를 하였는데 망월동 국립묘지에 오라고 하니까 또 이게 좀 그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다보스 포럼으로 이제 해외 나가 계신데 또 시민사회 수석이 통해서 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그 가이던스를 달라 했더니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2월 19일 날 그날도 유난히 추운 날이었는데 내일 여기서 이제 규모 면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할 때는 불과 한 10여 명 정도의 대표단만 갔는데 광주의 그 망월동 묘지에는 자기들이 110명 정도 오니까 그 규모에 맞는 인원을 동참을 시켜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국 지회장들하고 이렇게 정부 소통을 해서 해보니까 뭐 인원이 동원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심지어 제주도 지부까지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내일 오후 2시 반에 망월동 묘지에 우리가 가서 참배를 하고 그 이어서 광주에 있는 그 대동관이라고 거기가 5.18 기념관인데 거기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 공법단체 대표인
그 황 회장이라는 분이, 황의봉 회장이라는 분이 과거에 부청장도 지냈고, 이 공급단체는 보훈처에서 허가받은 단체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광주에 있는 한 70여 개 시민단체들이 민노총을 포함하여 뭐 일부 이제 좀 급진적인 야당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까지도 오게 되면은 특전사를 그 표현 그대로 하면은 초전이 박살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을 받았고 또 나름대로 그 위선에 어느 정도 가이던스도 받아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뭐 초전 박살을 내고 뭐 그냥 망월동 국립묘지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온전치 못하리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이제 저녁 8시 20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전국에서 다 우리 지부 회원들이 거기에 버스나 또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할 테니 내일 그 대신에 출발 전에 우리가 얘기 한번 해서 제가 18기 지부에 다 연락을 해서 참배 시간을 오전 9시 정각으로 당겼습니다. 마침 거기 18개 지부에서 다 이렇게 이제 신속하게 움직여줘가지고 그날 망월도 그 다음날 국립묘지에 9시 1분 전에 우리가 집합이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참배를 하러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줄을 섰는데 그게 우리가 한 대표단에서 한 36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제 망월동 국립묘지 소장이 아직 출근하기 전인데 출근을 막 헐레벌떡 하더니 도무지 뭡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참여 못합니다. 예고도 없었고 시간은 우리가 오후에 2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면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분한테 자, 국립묘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묘지고 누구든지 갈 수 있고 희망할 때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거 막는 거는 아니다. 우리는 참배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배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소장이 그럼 한 가지부터 만들어달라. 뭐냐 했더니 베레모만 전부 벗고 이제 우리가 다 그 베레모 입고 저 얼룩무늬 복장에다 베레모를 쓰고 왔으니까 베레모만 좀 벗고 가주면 좋겠다. 여기 이대로 베레모 쓰고 들어가면은 호국 영령들이 다 벌떡이를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발 베레모부터 벗어달라 해서 베레모를 다 벗고 참배를 정상적으로 하고 잘 나왔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물리적인 충돌이 나중에 정부를 입수한 사람들이 거기 뭐 반대 세력 뭐 약간 깡패 비슷한 애들이 왔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잘 대처하고 대동관으로 이동을 했고 대동관에 우리가 155명 정도가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선언문 낭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일부 국회의원들 광주시장 뭐 다 오도록 돼 있었는데 아무도 안 왔고요. 일부 이제 다른 쪽의 국회의원들이 윤상현 의원 비롯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동선언문의 포인트가 뭐였나 하면 5.18은 광주 시민이나 전남도민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그 필요성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때 당시에 시위를 하였던 것이고 우리 특전사 내지는 군인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현장의 명령에 의해서 현장에 들어와서 질서 유지를 했고 계엄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이것은 잘했고 잘못했고에 가릴 것이 아니다. 죄인이고 뭐 가해자고 뭐 이런 차원도 아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자기들 위치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행동에 옮겼던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문을 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언문 마지막에 우리 특전사 내지는 군 선배들이 거기에 갔던 분들이 지금까지 광주 시민이나 그때 당시에 소위 5.18 유공자라고 하는 사람들 유사하게라도 아니면 그 중에 뭐 아주 몇 분의 1이라도 보상을 받거나 어떤 그 당시에 우리의 임무 수행에 대한 그 결과 내지는 수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보상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이제 선언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선언문 자체를 파괴하라고 언론단체, 시민, 뭐 기자들에서 제가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인을 했으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전혀 선언문을 바꿀 생각 없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광주의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가 화해와 용서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서로 연락도 하고 필요한 행사에 인도적인 행사에 참가하고 또 위문도 가끔씩 하고 이렇게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특전사의 선 후배들의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당시에 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트라우마에 있는 우리 특전사 선배 전우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한테 국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심지어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장과성 선배님하고 같이 우리 저쪽 명동선당 앞에서 하루 전날 국감 하루 전날 우리가 시위도 했지만 우리 특전사 선배 군 선배들이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전부 가해자 죄인시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국회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에 들어갔고 물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날 이제 우리 장 선배님하고 많은 선배들이 그때 우리 박승구 장군도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70여 가지를 해가지고 국방부에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이런 어떤 보상의 문제, 명예회복의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보상을 통해서 위로 정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특전사 선 후배들이 특히 선배들이 5.18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기가 죽어서 자기 스스로 죄인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은 왜 그때 당시에 정당하게 명을 받고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수고를 했는데 왜 죄인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인데 그 인식을 바꿔주는 부분. 지금 나름대로 우리 특전사 동지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결국은 이러한 우리 그 5.18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이 제대로 잘못 써진 역사가 올바르게 고쳐서 쓰여지고 그래서 떳떳하게 우리 특전사가 슬로건이 세계 최강 대체 불가의 특전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잘못 평가가 되어 있는 이 군대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대체 불가 군대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전우원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전 무원 맞죠? 왔을 때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당신 광주에 가서 거기 단체들한테 사과하고 엎드려 울고 5.18 묘지에 가기 이전에 국립묘지에 와서 아버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을 묘지에 와서 먼저 너가 엎드려서 사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직접 만나서 했는데 그때는 이미 광주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 가자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오후 2시에 가기로 했는데 오전 11시에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광주에서 전우원이한테 당신 거기 가면 지금까지 광주에 와서 사과하고 다녔던 이런 거는 전부 거짓으로 위선으로 알겠다. 가지마. 이렇게 해서 안 온 거예요. 보는 게 하나 있었고요. 아무쪼록 이제 오늘날 우리 특전사가 이러한 어떤 현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4년째 특전사 동지회 총재를 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그 서울에 보면 나오는 잘못된 역사 의식 또 그러한 어떤 게 치유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장학생 질문. 질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5.18 진실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대응하기 위해서 군 명예회복 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 아까 김진영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 북한군 개입, 진상조사위원회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은 북한이 무너지면 그 자료들이 나온다. 옛날에 6.25 때 6.25를 가지고 남침설, 북침설 이게 많았습니다. 학자들도. 그래서 결국은 북침설까지 얘기한 학자들이 소련의 문서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학자로서의 그 명예가 땅에 실추가 됐거든요. 결국은 아까 김진영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어딘가에 문서고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5.18 때 그것은 이 광주의 유공자들도 자기들이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기고를 털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시장도. 누가 했겠습니까? 북한의 특수군이 내려와서 난첩이 내려와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거를 결론을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내면은 이게 헌법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헌법에 들어가고 나면은 나중에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 문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진상조사위원회 군인이 헌병 장군이 나와서 거기 북한군 개입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나오면 너희 여기 나와 있던 군인들은 이완용이하고 똑같은 놈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알고 거기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라고 내 가지고 이게 헌법에 들어가는 일이 물론 헌법에 들어가려면 헌법 정문에 들어가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되겠지만 그게 도저히 더 조사할 수가 없었다라고 애매한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어떻게 헌법에 넣겠느냐. 만약에 없었다라고 해서 헌법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다면 너희들은 자손 대대로 이완용의 자손과 똑같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제 발표하고 토론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는데 이 일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결도 못했는데 지금 당장 다 소화다시키고 하겠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김용삼 기자도 공부 좀 더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게으른 사람들 좀 일어나가지고 활동 좀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공을 완전히 쌓아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새로운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가지고 그렇게 해준다면 든든하게 참 뭔가 일이 되지만은 새로운 정부도 지금 이 문제만큼은 아직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하루 만에 다 이렇게 소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한 분 질문을 하시면 여기 최종대 박사하고 요 최백봉 장관까지 했던 이야기 있고 한데 한 분 나와서 질문 하시면 요거를 마무리 이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저것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아니면 제가 한 얘기가 마땅치 않거나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예.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신동춘. 앞에 나와세요.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해도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달에 그 인터넷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증언을 한 것이 나왔는데 1999년에 그 양반이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해서 북한에 대북 특사로 갔어요. 갔는데 그게 아마 5월달인 모양인데 북한에서 특별히 이 김경재 특보를 평양에 있는 애국 열사 능으로 안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5.18 때 거기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 거를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대중 정권의 탄생에는 북한이
지대한 기여를 했다. 그죠. 뭐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 햇볕 정책도 쓰고 퍼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김경재 총재가 지금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에는 뭐 그거는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제가 평가는 할 수 없고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적으로 네. 그 김경재 총재가 딱 부러진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 고향에서 혼나니까요. 예, 안 했는데 그 5.18의 말이죠. 그 핵심 뭐냐? 24단 병력이 약 2개 연대에 몇천 명이 열차로 내려가고 지형 차량은 고속도로로 해서 광주 톨게이트를 거쳐서 전교사로 가족도 있었는데 그 지형 차량이 전부 피탈됐어요. IC를 거쳐서 시내 통과하는 도중에. 그리고 이 시위대들이 그거를 탈취해가지고 그 군납 대기 차량을 그 당시 지금도 있습니다만 아시아 자동차에 가가지고 우리 계엄사에서 왔다. 군납 대기하는 차량을 내놔라. 그러니까 전부 내줬어요. 예. 그리고 그걸 타고 광주의 산지에 있는 44개의 무기고에 가서 예비군 무기입니다. 총기와 탄약을 전부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적어도 준군사 조직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압하러 있는 부대에 대든 거죠. 예. 일방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양민을 어떻게 쏩니까? 자기 다 부모 형제들인데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나를 죽일 것 같을 때 쏘는 겁니다. 전투라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계엄사에서 군은 전부 애각으로 철수하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삼여단은 교도소가 제1 국가 보안 목표니까 그걸 지켜라. 거기에 무장한 시위대들이 5번을 공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야 계엄군들이 거기 공격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를 그 주변에 많이 파묻었을 것이다. 그래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돈을 들여서 전부 포크레인으로 팠습니다. 시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뭐 한 군가 두고 나온 건 뭐냐면 무연고자라는 게 있잖아요. 교도사는. 그 사람들을 그냥 매장한 것만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 지금 5.18 위원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답변서 쓰기 때문에 한 2번 갔고 우리 장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 핵심 쟁점 사항을 조사해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5가지 사항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됐다는 것을 보고서에 넣지 않으면 우리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 12월 말까지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내년 6개월 동안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마 자기네끼리 보고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 4.3 사건의 예로 봐서는 국방부의 관계관 또 자기네하고서 공동으로 보고서를 심사해서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상태인데 그럼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북한이 개입을 안 했다면 이걸 누가 했는지 밝혀라 말이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쭉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공명심에서 뭐 내가 했다고 한 사람이 간혹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거 하면 그거야말로 국가의 반란 아닙니까? 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돼 있는 총기를 무단으로 탈취해서 정부군이 대든 게 그게 반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으로 알고는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있는 사람도 동조했겠죠. 그런데 그럼 이거 누가 했는지 밝히려면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한번 갔어요. 아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야 지금 너 국방위원회에 열린 머리 의원 친구가 그 위원장이라고 뒤에 있던데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거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그래요. 지금 국힘당에서는 탄핵, 세월호, 5.18은 금기사항이다. 당에서 먼저 얘기 꺼내지 않은데 이렇게 국회의원이 꺼내지 말라야 했다는 거예요. 국방장관이 절대 그 사람들 불러서 이래저래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속성상. 그 국회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국회가 안 하겠다. 알았다. 너가 안 하겠다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진상조사 보고서가 내년 6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그 지금 위원회끼리만 심사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국가 이름으로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나 다른 그 당시 출동했던 부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참석하에 심사를 해야 된다. 이걸 좀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됐습니까? 예. 예. 아니 제가 뭐 이런 거 하면 1시간 나올 수 있는 예. 노순규입니다. 근데 제가 그 5.18법에 대해서 그 비난하거나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징역을 가게 돼 있거든요. 왜곡 처벌법이라는 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그 법이 있는데 그런 내용의 법이 다른 법은 있냐? 뭐 애매하게 있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장이 뭐냐면 뭐 그렇지만 유신시대에 뭐라는 법이 있었나 하면 유신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해도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야, 너희들 그 역할은 유신체에서 만든 법을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배워서 하냐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 쟁취하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닌 걸 했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모르지만은 저야 이거 당연히 조사해 준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고 끝나고 또 어떻게 돌아갔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거 문제를 이제 한 5년 전인가 김한원 박사와 한 2명의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 한 3명의 국회의원 후원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청중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한원 선배는 원래 공부한 분이고 포병장교입니다. 그런데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특전부대에 있던 경험으로 보면 우리 남한에 말이죠. 북한에 동조하는 고첩들이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몰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도해 지역은 굉장히 은밀 침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80년대 초반까지는 거기를 경찰이 담당했습니다. 군이 담당 안 했어요. 그래서 11.6부터 5.17까지는 약 6개월 되잖아요. 6개월 동안에 은밀로 초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되고 끝난 다음도 들어온 역수도로 나가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김한원 선배가 그 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뭐 오늘 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그래 설명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 또 질문 뭐 여러 가지 시국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십시오. 하나만 좀 그렇게 하면 뭐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살기 바쁩니다. 또 자기 살아가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뭐 저 아들도 40몇 살 뭐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동기생 연말 총회를 했습니다. 저희 육사 31기는 정수하 참모총장의 경호대장을 한 육군 대위도 있었고 또 연행하러 간 수사요원들을 엄호한 또 저희 동기생도 있었고 김재규를 남한산성의 교도소에 수감해놓고 삼각지 육군본부 법정으로 호송하는 저희 흥병 장교도 있었고 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육사 18기 아까 여기 있던 분보다 1년씩 후배인 분이 그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국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YS 정부에서 그 특별법으로 검찰에 불려갈 때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났다면 누가 처벌받겠느냐? 누가 처벌받겠느냐? 첫 번째 김재규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두 번째 누구예요? 정수 맞죠? 맞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동기생들 그 한남동 총장 경호대장 하다가 총도 하나 유탄에 맞은 동기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 후배들이 선배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려고 했느냐. 요것만 설명하자.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김재규가 다 세팅해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박선호 의전과장하고 박흥주 수행비서관을 보내놓고 내가 안에서 차유철이를 죽일 테니까 총소리가 나면 너희는 경호원을 저격하라 이렇게 임무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전과장하고 박흥주는 처음에 차지철이만 공포를 한번 써가지고 겁주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이 각하까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정희가 뭐라 그러냐? 참모총장이 저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이게 소위 나중에 법정에서 내란 방조전에 들어갔죠, 그 양반이. 그 두 가지가 그분에게는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었죠. 저는 뭐 저희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제 이 나이에 뭐 세세한 거 따지지 말고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저희 동기생들이 뭐 용기 있는 얘기했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인데 이 서울의범 얘기할 때 그건 분명히 얘기하세요. 상당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시해되는데 정성화 참모총장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두 가지로만 설명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최경대 방사님.